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9일 월요일 오후 4시 24분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가 일제히 하락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유로화하고 구리가 이렇게 갭상승 출발하길래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매수세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심 반등할 수 있지 않나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반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세의 무서움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하락 추세 진행 중인 거고 증시가, 그리고 그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반등 혹은 추세 전환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 한번 아래쪽으로 방향 정해지면 혹은 위쪽으로 정해지면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특별히 점검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FOMC 회의가 수요일 밤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증시가 다들 눈치를 보고 있는 듯 합니다. 변동성을 줄인 상태에서 눈치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장을 보고 있는데, 이 이벤트 전에 너무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요. 이벤트가 이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벤트 전에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이벤트 이후에 오히려 오를 수도 있을 거고, 이벤트 이전에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이벤트 이후에 꺾여버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일단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이 회의 앞두고 너무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흘러갔으면은 마음이 편하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게 페덱스 실적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이 아침에 안 그래도 이런 거 좀 이야기해야 할까 했는데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지금에서야 좀 한번 이걸 살펴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20세기 초 찰스 다오가 창안한 다오 이론에 따르면 미국 증시는 운송지수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 운송지수의 상승은 매수, 하락은 매도 신호로 해석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페덱스가 물류 기업이니까 이 물류 기업이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운송 지수 이런 게, 혹은 물동량이 또 줄어들었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해석돼서 증시가 하락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이론이 있긴 있대요. 근데 합리적인 이론으로 보이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어떤 경제 지표를 보는 것처럼 참고의 재료로서 그냥, 그죠?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야, 페덱스가 실적이 저렇게 됐으니까 이제 금융위기로 가나보다라고 단정 짓거나 그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저녁에 어떤 경제지표 나오는 걸 보고, 아, 경제가 이런가 봅니다라고 하고 약간 느낌을 좀 받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경제지표가 이러니까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고 넘어가잖아요. 이것도 같은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아, 페덱스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운송지수가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 미국 증시 혹은 뭐 미국 경제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딱 적합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뭐 나온 기사들 중에 독특한 건 없었고, 요거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원달러 환율 1,400원 관련해서 이 정부에서 고강도 개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죠? 이 구조적으로 달러가 강하다고요. 구조적으로 왜 달러가 강하냐? 미국이 긴축을 하고 있는데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그렇다. 이거 달러 강세를 해소하고 싶으면 네,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해소하고 싶으면 한국은행도 금리 많이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미 한미 기준금리는 역전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한국은행 한 100bp에서 125bp 정도 올리면은 그래도 달러 강세 좀 완화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 어떤 뭐 구두 개입으로 1,400원 뭐 어떤 환율 상승을 꺾겠다,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재료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조정받으면은 이거 하여튼 매수의 기회가 될 수만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부담스럽긴 했어요. 1,400원까지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속도가 좀 빠르긴 했어요. 특히 이 구간에서. 원달러 환율이 9월달 들어와가지고 1340원에서부터 해가지고 한 1380원까지 40원가량 일주일 만에 올랐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상승은 괜찮았는데 누적된 게 좀 크다 보니까 다소 부담스러웠었는데, 1400원 앞두고 한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뭐 이렇게 구두 개입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꾹꾹꾹꾹 눌러주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뭐 더욱더 저는 반기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죠? 이게 주식을 들고 계신 분이나 하여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올 수 있겠죠.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요. FOMC 회의 앞두고 있어서 뭐 특별히 지금 경제지표 발표 나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평상시처럼 그냥
이 증시 상황이나 좀 체크하고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 증시 보시면은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잘 하락하고 있어요. 그죠? 예. 딱히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요 중요한 전저점 자리들을 붕괴시키면서 변동성이 터져 나온 거고,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는 거고, 레벨 다운 된 거고요. 그죠? 잘 빠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저기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번 주 내일인가 하여튼 조만간 중국에서도 기준금리 결정이 있거든요. 아마 거기서도 또 아마 기준금리 또 동결할 텐데 LPR 금리인가 또 아마 결정할 거예요. 그거 결정할 건데 또 아마 동결할 예정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당연히 위안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이거 7달러짜리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7달러를 잘 돌파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력 테스트 잘 하고 있고 위쪽으로 잘 올라가고 있다. 위안화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이제 증시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위안화가 올라도 중국 증시가 모르는 척하고 무시했는데 7위안까지 넘어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무시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중국 증시도 이런 어떤 환율의 상승을요. 줄줄줄 빠지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본 증시는 오늘 휴장이었으니까 딱히 볼 거 없고요. 뭐 홍콩 증시 이런 것들 지금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당연히 지지력 보이지 않죠. 전저점 자리 여기인데 사실상 이 자리는 별로 지지력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자리고, 하여튼 그래서 아직 전저점 붕괴시키지는 않았지만 뭐 사실상 전저점 붕괴로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하락 추세 이것도 무서운 거를 잘 보고 있어요. 이 홍콩 증시 보시면서 하여튼 느껴야 될 게, 이런 지나친 투매는 오랜 반등 뭐 이런 걸 부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힘 조절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차분하게 하락을 해야지 오래 간다. 대폭락 해버리면은 강한 반등 나오고 오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 3월 중순에 바닥 찍어놓고 지금 이제 9월 중순이니까요. 무려 6개월입니다. 무려 6개월, 그죠? 이렇게 대가를 좀 많이 치른다고요. 이때 대폭락하니까 6개월가량 반등하고 이렇게 된다. 이 정도 좀 살펴봤습니다.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역시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홍콩 증시에서 봤던 뭐 그 정도 자리까지는 아니지만은 대략 느낌상으로 그런 자리 비슷한 자리들을 테스트하고 있죠. 여기가 뭐 전저점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들일 텐데, 일단 그 어떠한 지지력도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속도가 좀 빠르긴 빨라요. FOMC 회의 앞두고 좀 지나치게 빨라서 속도 조절 정도는 좀 해야지 좀 되지 않겠냐, 이 정도 생각은 있는데요. 하여튼 뭐 잘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대고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이 정도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아침에 좀 강했는데 이걸 유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추세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좀 느꼈고, 이 아침에 안 그래도 저기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올랐던 거는 대만 지진 이슈로 인해서 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강해서 아침에 좀 시장이 좀 강했던 것 같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뭐 대만에서 별다른 뉴스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하여튼 삼성전자도 어떤 그런 기대감, 반사이익으로 인한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 결과적으로 다 되돌리고 말았네요. 그죠? 삼성전자 지금 이 자리 아무튼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아주 무거운 매물대가 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이 자리 매물 소화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침에 그래서 이 자리 넘어갈 뻔했었잖아요. 그죠? 혹시나 넘어가나 싶었는데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요. 일단 어딘가에 저항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일단 위쪽으로 조금 더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 확실히 이 자리가 무거운 저항이구나, 이런 거는 일단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론 계속 아래쪽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쌍바닥형 형성의 쌍바닥형 비스무리한 거 만들어 놓고 추세 전환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 가능성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지력 잘 쌓고 57,000원짜리 돌파한 척 하면은 그래도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급락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0만 원을 와장창 붕괴를 시켰고, 50만 원 붕괴됐으니까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오긴 나온 겁니다.
다시 50만 원 넘어가면 재미 없어질 거고요. 이제 좀 혼조한 구간에 들어왔죠, 그죠? 47만 원과 50만 원 혼조한 구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47만 원 붕괴되면은 이제 이거는 위쪽으로 보일 수가 없을 거예요. 47만 원 붕괴되면은 안 됩니다. 상승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47만 원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하방 포지션을 잡으신 분들은 룰루랄라 일단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47만 원이 붕괴되면은 뭔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공격적이다 그러면 50만 원 넘지 못하는 선에서 50만 원으로 이렇게 반등할 때마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목표치는 55만 원까지 연련이 있었는데 지금 51만 5천 원 요 정도 선에서 일단 장대 음봉을 한번 봤기 때문에 심상치는 않은 겁니다. 고점이 여기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일단은 좀 보이긴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 이야기하는 게 다소 빠를 수 있긴 한데, 네, 그런 이야기 할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지난 한 1, 2주일 동안 오른 거 하루 만에 다 되돌리면서 이런 모습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도 이 47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서는 조금 좀 싸울 것 같긴 합니다. 좀 여기서 방향성 결정하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되려나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국 증시는 오늘 그러니까 장 초반에 강하던 삼성전자가 밀리고 LG에너지솔루션 밀리니까 결과적으로 308 지지선을 다시 한번 붕괴시키는 그런 치밀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아래쪽으로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급하게 빠진다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까지 다시 한번 저항 확인하면서 조금 빠짐으로 인해서 이 저항을 누적시켜가면서 지금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10, 308, 309 뭐 이런 자리들 전부 다 지금 저항이 누적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무거운 저항이 돼버렸고, 하여튼 아래쪽으로 천천히 잘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등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전저점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온 거죠. 전저점 구간이 말씀드렸다시피 한 304에서 한 308, 이 정도 자리를 어떤 전저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매물대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낮춰서 볼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뭐 한 304, 304.3 이 정도 자리까지 아래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어떤 지지 라인, 본격적으로 이 자리에서 싸우겠다라고 일단 도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308 위쪽에 있으면서 그래도 이 자리에서 싸우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레벨 다운까지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위에서 버텼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거래일 동안 308 아래로 머리를 내렸죠. 종가가 아예 308 밑으로 2거래일 동안 내려와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밑에서 좀 지지력을 싸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싸움 결과를 지켜봐야 되긴 하는 건데, 애초에 지금 여기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많은 거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 자리 전저점 지키겠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조만간 레벨 다운 되긴 되겠죠. 다만 이제 FOMC 회의라는 변수가 껴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변수가 또 그리고 그 중요한 이벤트 전에 지금 쉬지 않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글쎄요, 뭐 어떤 모습을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붕괴를 시킨다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무지 상상이 안 갑니다만은, 하여튼 일단 전반적으로 큰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뭐 환율만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 그냥 뭐 잘 빠지고 있다, 지켜보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뭐 잘 빠지고 있습니다. 1030까지 목표치 열려 있는 거라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거 아까 전에 봤죠. 결과적으로 개파락 이후에 눌림이 돼서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갭자리, 이게 여기 9월 14일 날 갭 상승했던 게 이 갭이 좀 커가지고 지금 이 자리 갭자리 소화한다고 지금 최근에 좀 비리비리 하는 것 같긴 한데, 위에 1,400원이 있기도 하고요. 하여튼간 뭐 건전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기간 조정 잘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종가상으로 5일선 밑으로 내려온 적이 최근에 4거래일 동안 없어요. 그죠?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기간 조정으로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고, 오늘 미국 증시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가운데, 그죠? 이 S&P는 레벨 다운됐으니까 3,900이 저항이고 3,720이 목표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뭐 이 안에서 뭐 싸우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11,780이 지지선이고 12,150이 저항이고, 그죠? FOMC 회의 앞두고 어떤 모습들을 보일지. 하여튼 근데 딱히 뭐 변동성 확대 이런 건 없겠죠, 그죠? 조용히 흘러가겠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아침에 갭상승했던 유로화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는 중요한 저항을 확인하고 다시 매물대를 쌓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매물대 쌓고 있다는 얘기는 달러 강세가 나온다는 이야기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가 장중에 반등하지 못하고 흘러내렸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장 초반에는 갭상승 출발해갖고 유로화 강세로 출발해서 분위기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유로화 강세가 유로화 매도세를 불러옴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들의 분위기를 더 안 좋게 만드는 뭐 그런 짓을 좀 한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장중에 유로화가 내려오면서 달러 강세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원자재들을 비롯한 증시라든가 위험 자산들이 이렇게 일제히 안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금값도 뭐 따라서, 이 금값 같은 경우 지금 이거 쌍바닥 의지 없는 거예요. 이거 아래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지금 레벨 다운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 금값 같은 경우도 지금 레벨 다운 됐어요. 이 하도 달러가 강하니까 이 금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상방 베팅할 근거가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달러가 엄청나게 강하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달러 강하면 재미없죠, 그죠? 그리고 오늘 밤에도 이 계속해서 잘 보셔야 돼요. 빅스 27짜리 잘 보셔야 됩니다. 빅스 27 대신에 해석은 약간 달라졌어요. 그냥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릴 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빅스가 이제 27을 금요일 날에 살짝 넘어갔다가 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 27을 넘는다라고 해도 반드시 이게 빅스가 급등한다 혹은 시장이 대폭락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다소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시장의 특징은 그렇다고요. 가보지 않은 영역이면은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항이다. 그러면 이 저항을 넘기 전까지는 비리비리하다, 넘어서면 여긴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그럼 이제 급등할 수 있다고요. 그런 변동성이 터질 수 있다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지선이 있는데 내려와서 비리비리비리 하다 붕괴시키면 폭락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어땠어요? 지금 금요일 날 밤 같은 경우는 빅스가 이렇게 27이라는 자리를 비리비리 하다 넘어섰잖아요. 넘어서도 다시 밀렸죠. 다시 밀렸잖아요. 다시 밀렸으니까 이 자리는 한번 거래가 되었던 영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제 한번 해먹은 자리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도전을 해서 이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해도 처음에 돌파 한착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급등을 하는 그런 엄청난 뭐 충격적인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올라가는 자리는 충격적이라서 급등락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올라가고 뭐 자꾸 이 자리에서 거래가 되고 이러면은 이 자리에 대한 임팩트가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서, 근데 이제 그게 사실 하락 보시는 분들께 근데 좋은 걸 수 있어요. 이게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하긴 했단 말이죠. 이게 금요일 날에 빅스가 대폭등을 해버리면 FOMC 회의 이후에 시장 반등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 27 위로 올라갔다 지금 밀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밀림으로 인해서 솔직히 이제 27을 돌파 한착을 한다고 해도 빅스가 막 대폭등을 하고 이러기는 다소 좀 껄끄러워진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위쪽으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대폭등은 하지 않고 천천히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조금 느긋하게 오랫동안 하락 기간을 좀 연장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방 포지션, 어떤 중장기적인 하락을 보시는 분들께 이런 건 오히려 반가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지수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께는 쥐약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27자리 싸움은 어쨌든 그래도 중요합니다. 잘 봐야 돼요. 지난번 이 금요일 날 한번 이 자리를 한번 갖고 놀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닌 건 아닙니다. 여전히 27자리 돌파 한착 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예전처럼 27 올라오면 무조건 급등이다, 이게 아니고, 급등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차분하게 옆으로 가면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 27자리 싸움 어쨌든 오늘 밤에도 좀 주목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얼추 다 본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